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4년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중국 경제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 산 연임을 보고 좀 코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자본 유입이 들어오길 기대했는데 시진핑이 산 연임이 되고 나서 전 아예 이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국 신규 자본에 대해 이 곽두팔은 포기를 했는지 코인킹 곽두팔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코인 시장 안에 중국 자본 유입을 포기했는지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전부터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 모습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2021년 5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 정부에서 채굴 규제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언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중국이 채굴 규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왔었고, 우리가 작년 5월에 느낀 하락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앞에 중국만 붙어도 그냥 이유 모르겠고 우선 오르고 또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진행을 합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래를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을 했고, 그로 인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다가 적발이 되면 은행 계좌를 말소시키는 등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지우기에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즉 중국 자체의 CBDC를 만들고 실사용까지 진행을 하면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디지털 위안화와 달러 패권 견제에 대한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이 이유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CBDC를 부흥시키기 위해선 쉽게 생각을 해봐도 중국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더더욱 그렇고요. 이건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그 결과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아닌 그 뒤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시진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중국 마블 샹치 주인공인 거 말고 시진핑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의 국가주석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와 다르게 미국에 대적할 만한 힘을 계속해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제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언급을 한 내용인 암호화폐 규제는 현재 시진핑 임기 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사실상 중국의 국가 주석이 바뀌기 전까진 이러한 암호화폐 때리기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 연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암호화폐를 중국 내에서 계속 지워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쩍 벌리면서 하품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면 바로 장쩌민입니다. 장쩌민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국가 주석이었던 사람입니다. 중국의 제5대 주석이며 이후 제6대 후진타오, 그리고 그 다음이 시진핑이 제7대 국가 주석으로 최근까지도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왜 시진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 장쩌민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쩌민이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장쩌민파 그리고 장쩌민계로 분류된 인원들과 그들에게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있었고, 시진핑 또한 국가주석 연임을 하기 위해 그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5대 국가주석일 뿐인 사람인데 저 장쩌민을 시진핑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건 장쩌민이 아직까지 그 파벌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진핑을 잡아먹기 위한 견제를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진핑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체에서 규제를 하게 된 이유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중국의 부호라고 하면 우리는 알리바바의 마윈, 다른 완다 그룹의 왕제린, 그리고 현재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헝다 그룹의 슈자인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중국 제1의 부호는
장점인의 일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소식통에 의하면 장점인 일가가 장악한 국가자산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르고 그중 돈 세탁을 마친 자금이 5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과거 해외에서 계속 제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회사, 그룹 등 수천 개가 넘는 기업을 장악을 했으며 국가 소유의 증권 그리고 특권을 이용을 한다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니 그게 시진핑 입장에선 굉장히 큰 압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저 돈 세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까? 그리고 장점인의 손자인 장즈청이 최고의 갑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저는 여기서 작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중국의 사모펀드 보이캐피털과 엔트그룹과의 관계인데 보이캐피털은 장점인의 손자 장즈청의 사모펀드 회사이며 엔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알리바바 지분 20%를 71억 달러에 회수하는 협상 테이블에 보이캐피털은 이제 합류를 했고 알리바바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알리바바 기업의 가치는 380억 달러였고 지금 현재는 1672억 달러, 한화로 239조 7532억 원입니다. 투자만으로도 장즈청은 5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며 이제 장점인 가문과 알리바바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협력 관계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 시진핑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이렇게까지 견제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윈이 체포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10% 이상 빠지는 해프닝도 있었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알리바바는 장점의 일가 계열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알리바바의 계열사 엔트그룹은 중국 최고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고 과학기술을 통해 금융 서비스 및 글로벌 현대 서비스업 디지털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걸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2020년 엔트체인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의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협력관계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여기서 장점의 일가가 엄청난 재산을 해외에서 돈 세탁을 진행할 때 암호화폐가 이용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점인 일가가 국내외에 보유한 자산은 펀드, 유가증권, 은행, 신탁, 에너지 주식, 선물 황금, 부동산 등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고 밝혀졌으나 부동산의 같은 경우에는 해외 돈 세탁의 용도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이미 제도권화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나 펀드들도 사실 돈 세탁을 하기엔 어렵기도 하고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장점인 일가의 돈 세탁 업무를 맡는 담당자였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엔 암호화폐를 이용했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은 NFT 등 제도권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을 이용을 한다면 돈 세탁을 다른 자산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장점인 일가의 이러한 재산 빼돌리기에 대해서 견제할 방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알리바바 때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당시의 기사만 봐도 시진핑의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약을 해본다면 시진핑의 반대 세력인 장점인파는 현재 부동산 및 암호화폐 시장을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계속해서 돈 세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시진핑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때리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오히려 시진핑의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친장점인파의 새로운 중국의 국가 주석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최근에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라고 봅니다. 추가로 시진핑이 압박만 하진 않았었습니다. 시진핑도 이제 견제를 계속 당했었고 시진핑의 측근이었던 텐진 시장이 돌연사하게 되고 새로운 시장에 장점인계가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에 관한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시진핑이 3연임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시진핑이 3연임으로 인해 미 증시에서 중국 기업 시총 106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뉴욕에 상장된 65개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가 전날보다 14.4%가 급락을 했고 하루 만에 시총 734억 달러로 한화로 약 105조 7,100억이 증발을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계속 규제를 때려맞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었고
전기차 등 그냥 중국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도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6%대부터 시작을 했고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고스란히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장 초반에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하락이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까지도 영향을 줬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그걸 고스란히 결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또한 암울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선 이 디지털 위안화를 잘 쓰고 있습니다. 굳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관련 플랫폼 또는 결제 관련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 안전을 유지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고 대놓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볼 수 있는데 내 기준에서 나쁜 놈들 것만 볼 거고 그게 너가 나쁜 놈이지는 이제 내가 판단할게 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미 중국에선 코인 채굴, 거래 등을 금지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로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대 세력들을 잘 묶어뒀으니 시진핑 입장에선 굳이 코인 규제를 다시 풀 필요도 또 그럴 이유도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시진핑 3연임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암울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중국 안에서 급환불을 끈다면 부동산 위기부터 하나씩 막을 거고, 그 다음 정말 맨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이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따라 이 샹치가 굉장히 밉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런데도 잘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이제 나스닥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변동성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경험은 이제 모두 다 그 전에 이미 넷플릭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로 통해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다들 대응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첫째 주 비트 갱스터, 둘째 주 비트 인사이트 매매 전략에 이어 이번 주는 웰시의 터줏대감, 그리고 파동 마스터 백구님과 석구님이 그동안의 선물 투자 노하우를 담은 매매 전략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정말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엘리엇 파동에 관한 매매집이고,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게 타율이 좋은 자리를 원하실 텐데 이번 매매 전략집이 이제 딱 그 매매 전략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징 웨지 패턴을 이용해서 숏 포지션 진입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까지 매매 전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직 내용 전부를 공개해드리진 못하지만 탑전 잡는 법과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초보자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봤는데 분할 매도 지점까지 이제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가 보더라도 아마 따라하기 쉬운 매매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매매 전략집은 공부방에 계신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먼저 선 공개가 되고, 이전 자료에서 문의를 많이 주신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끔 투자 조건을 줄이고 또 인원을 늘려서 선착순 200명에게만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비트 갱스터, 비트 인사이트 매매 전략집 신청 인원이 이제 합산 약 1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매매 전략집을 이제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올바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청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자료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